며칠 전에 처음으로 저희 경기 침체 맞아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며칠 전에. 어머. 한국 대장이. 커뮤니티에 여러분 요즘 가장 궁금하신 토픽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객관식이었습니다. 믿었던 S&P 500마저 무너지는 미국 증시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초입 단계인가요? 이게 44%, 무려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PD님은 솔직히 카카오 될 줄 아셨대요. 이 6회 연속 금리 동결인데 왜 우리가 이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게 네. 증시에 미칠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 시장과 연동되는 미국 금리 네. 이야기가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단 지금 등장하신 분이 파월 형님 간밤에 또 새벽 3시 반에 기자회견 오늘. 하시면서 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분 연예인병 걸렸어. 지금 신났어.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그쵸? 자기 주목하니까 신났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닌 척했다가 그도 그럴 것이 이분 말씀 하나에 이 파월 의장 말 하나에 지금 온 전 세계 투자자들 관심이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 미국 증시 흔들리면 우린 더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는데 나단 보면은 지금 기사가 좋았어요. 파월 선물 때문에 오늘 코스피 1% 급등 나왔고요. 코스닥 4%. 코스닥 4% 올랐어요, 오늘요? 4%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구나. 77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한 35포인트, 38포인트가량 올라온 네. 거고 네. 거래소는 한 70포인트 가량?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회복 회의하느라 어우,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종목 발굴하시느라고. 종목 발굴하는 친구들의 발표를 들었죠, 오늘은.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날은 아니어서 오.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 지금 풀어가 주셔야 돼요. 네. 본격 반등 국면 올까? 이게 네. 제일 궁금한 건데요. 아까 전에 보면은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국 3대 지수의 하락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12% 빠지면서 이거 약세장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전형적인 위기 초입 단계 시그널 맞아요? 라고 불안해했던 게 불과 이틀 전. 네. 앞서서 지금 11월 1일? 그러니까 어제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오늘 네. 코스피가 2300선을 가뿐히 돌파했어요. 가뿐히 돌파. 이제 올라타면 돼요? 하면서 온탕과 냉탕을 이번 주 안에 막 오락가락하는 네. 물론 냉탕 온탕 가는 거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느 네. 쪽에 진짜 장단을 맞춰야 할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찐 반등이냐에 대해서 그럼 바닥이 나왔을까요?를 보면 왜 빠졌어요를 봐야 되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요의 불안한 이유가 네. 이 금리에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지만 그 2년물 국채금리가 5% 계속 뚫어서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났대요. 네. 근데 이 역배열이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래요. 네. 너무 좋은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네. 장단기 금리차는 장기금리, 10년물에서 2년물 금리를 빼요. 그게 이제 0 밑으로 음수일 경우에 이거 좀 역전현상 문제 있다라고 캐치를 하는 건데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0 기준점, 짙은 검정색으로 중간에 딱 기준점이 있어요. 네. 0을 기준으로 음수로 빠졌을 때 파란색 차트가 바로 뒤에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마커가 되어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읽냐면 음수 간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짙은 회색으로 금융위기가 왔다. 아하. 이게 매번 포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첫 번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실업률 급등. 이게 제가 1987년생. 전 84년생. 저희 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아이 아기 때였기 때. 때문에. 네, 이때 어마어마한 침체가 왔었고. 실업률이 급등했대요. 근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미국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저희 기준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면. 취직을 잘한 걸 보니까 저 때 우리나라 응팔 시대니까 그렇죠. 한국 금리는 되게 높을 때잖아요. 그렇죠, 고성장하던 그렇죠, 시기. 그렇죠. 그리고 90년대엔 걸프전. 전쟁 때문에 요즘 너무 속상한데 유가 올라가면서 역시 인플레이션 왔겠죠. 그리고 침체가 계속 있었다. 2000년대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 밀레니엄 버블, IT 버블. 네. 한글과 컴퓨터 막 대단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때는 뭐 하여튼 인터넷, 닷컴 그런 거 들어가는 거는 주가가 다 올랐다고 해요. 저는 이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근데 이때가 진짜 비슷한 게 네. 2020년이랑 되게 비슷해요. 2020년에도 언택트, 인터넷, 비대면. 모바일, 비대면 이런 거 팬데믹 주가 다 이후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때랑 거의 비슷하던 때죠. 20년 만에. 근데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아까 1980년대 위기 왔던 것을 그렇게 부른다. 네. 류은효님이 이게 엄청난 인플레예요? 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튀었길래, 이게 맞아요? 이 말이 1980년대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이때가 튀었다. 제가 8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워런 버핏 얘기 옛날에 책 찾아보고 하면은 1970년대 실제로 고금리가 네.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도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그 당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00년에는 IT 버블 사태와 함께 9.11 테러. 가슴 아픈 사건이 또 있었고요. 2010년에는 저희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빅쇼트. 네네. 그때 맞죠. 리먼 그렇죠. 브라더스. 어마어마한 또 금융위기가 왔었고.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아주 짧게 온 게 2020년 저희 코로나 때 위기입니다. 네. 이때는 음수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터치 살짝 했다가 네. 바로 이제 위기를 잠깐 겪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들어갔다가 음수로 접어들고 있는 이 흐름이 지금이에요.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 매번 그 이후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네. 이제 우리 위기 오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오냐? 오냐? 아, 오냐? 네. 오나요? Yes or no? 네. 모르죠. 모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저의 의견,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네. 왜 경기 침체가 올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건 언제냐면요. 네. 금리가 올랐을 때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건 왜 올리나요? 지금 파월 의장이 네. 매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죠? 왜 금리 올린다고 하죠? 물가 잡겠다. 그렇죠. 물가 잡겠다. 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그걸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뭔가 경제가 활발한 건가요?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건가요?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좋다는 거고 활발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맨날 나와서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 강하다. 고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쵸. 좋다.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네. 좋은 다음엔 어떻게 되죠? 경기는 순환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린 다음엔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네. 물론 파월 의장은 이걸 연착륙이라고 해가지고 좀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안 좋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욕심, 의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 없고 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반드시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에는 침체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럼 왜 금리를 올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희재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희재님한테 저번에도 돈 빌렸던 것 같은데 많이 빌리셨어요. 네. 그죠?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아,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내일 갚는데 바로. 그럼 이자 몇 프로 달라고 할 거예요? 요즘 얼마죠? 막 와, 그 정도 관계인가요? 이렇게 시중 금리를 찾아봐야 되나요? 내일 갚는다는데? 적게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죠. 네네. 둘이 밥을 먹었어요. 오늘 네. 끝나고 회식을 했다 쳐요. 네네. 근데 n분의 1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내일 주겠다. 오늘 현금이 없어가지고 희재님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네. 내일 카뱅으로 보내준대. 얼마를 줘야 돼요? 그냥 반만 그쵸? 주세요. 그쵸? 반반이죠. 네네. 이자 안 붙일 거죠. 네네. 왜냐하면 바로 내일이니까. 그쵸. 바로 내일은 김현준이 특별히 뭐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내일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실직할 상황도 아닐 것 같고 신용이 탄탄하시니. 그렇죠. 내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자율이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10년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해요. 삼겹살 값을. 네. 곤란하네요. 신용이 안 좋은 거죠. 이미 그렇죠. 네, 네네. 삼겹살 값도 회식 값도 내가 못 결제한다?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면 빌려주지 않아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강요를 하니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대표님 한 10%는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 20%는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는요. 네. 내가 돈을 묶는 거기 때문에 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거는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하고 차이인데 그러면 장기는 당연히 장기 10년짜리, 네. 단기는 1, 2년짜리. 네. 그러면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장기 빼기 단기. 장기가 더 크니까 0보다 위에 있었던 거죠. 아까 그 검은 선보다.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근데 이제 단기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이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릴 때는 네. 희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네, 네. 10년 후에 갚아라 라고 하고 빌려줬다면 예. 10년 동안에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김현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재님이 그 100만 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이 정말 다급해져서 꼭 갚아라라고 종용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 금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냥 김현준이 갚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희재님이 저를 믿냐 안 믿냐 정도의 금리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1년 이하, 2년 이하의 단기로 빌릴 경우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죠? 네. 그거는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막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장기 국채 금리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파월 요놈은 어차피 몇 년 하다 말 거고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니까 난 상관 안 해. 근데 내가 1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파월 의장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만기가 짧은 걸 듀레이션이 짧다 그래요. 네. 듀레이션이 짧으면 변동성이 크게 돼 있어요. 그 금리에 따라서, 정책 네. 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니까 장기 국채의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단기 국채의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장기, 단기 역전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 거고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안 좋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네. 반드시 이런 시장의 붕괴, 금융 위기 이런 게 오냐? 그건 몰라요. 올 수도 있고 그냥 얕은 침체로 끝날 수도 있죠. 그건 미래의 일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저는 낙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공매도를 안 하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파월 의장이 참 잘해서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걱정되는 건 저거잖아요. 이 역전된 다음에 위기가 오면 어떡해? 네. 경기가 크게 침체되면 어떡해? 근데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저 회색 바에 너비가 그 경기가 침체된 기간이잖아요. 네,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가장 긴 게 서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 9년이네요. 그죠? 맞아요. 저렇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단위가 5년이니까. 네. 그리고 가장 짧은 걸 보면 코로나 때 저거는 뭐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면 한 1년 반, 짧으면 몇 달 정도의 침체가 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항상 주가는 복원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떨어진 지 얼마 됐죠, 지금? 두세 달 아까. 단기로 보면 두세 달 떨어졌죠? 네. 장기로 보면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 한 2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네. 걱정까지는 안 하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저건 어느 나라 금리죠? 미국입니다. 미국 금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어렵다, 미국도 위기다 하지만 올해 정말 좋았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뒤로 하고 지금 되게 탄탄하대요. 또 반대로 우리가 몇 년간 그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돈 많이 벌던 그 시기에도 힘들던 나라가 있어요. 중국. 중국 몇 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 각 국가 간의 비동조화거든요. 근데 우리도 미국과 동조화 될 수도 있죠. 제목대로. 네.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반대로 우리가 왜 일본이 되라는 법은 없어? 미국이 약간 기침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순서를 매겨보자면 일본은 경제가 상당히 좋고요. 네. 미국은 좋은데 조금
조금 아리까리해지고 있고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렇죠. 하는 상황.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중국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럼 반대로 아까 좋았다가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네, 안 네. 좋았다가 좋은 걸로 보면은 중국은 좋아질 수 있고요. 한국도 좋아질 거고요. 미국은 좀 덜 좋을 거예요, 투자하기에. 약간 피크를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꺾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할 거냐, 미국 주식을 할 거냐에 따라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다. 꼭 미국이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으니까 금융위기가 올 거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붕괴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럴 확률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됐죠? 이해됐죠? 요거는? 명쾌해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위기가 반드시 오는가? 지금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에 대해서 미증시가 주르륵 하락하고 국내 증시가 주르륵 하락한 그 흐름에 있어서 진짜 위기의 전조 증상을 지금 겪고 있고 곧 침체가 오느냐 이 이야기를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간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지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린 계속 안 좋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사이클을 계속 타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도 네. 대박 나는 종목은 있고 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네. 내 주식은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상식상으로 내가 경제 시사 상식을 알았어 정도로 넘어가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나는 투자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는 매우 섣부를 수 있어요. 매크로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매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김 네. 대표님.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를 네. 이 장황하게 하는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어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정호성 대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정말요? 저한테. 느껴집니다. 너는 에너지가. 솔직히 네가 여의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맞지. 이 얘기를 저한테 엄청 해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신다면 오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재수가 엄청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할 말을 한다 희재짱. 빵 터졌네요. 근데 저는 앞으로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볼 건데 이게 7월 29일, 7월 27일이었어요. 4,600선 신고가를 다시 한번 52주 기준입니다. 네. 1년 동안 신고가를 경신했던 나스닥이에요. 네. 이때 상반기 되게 좋았잖아요. 뭐 네. AI, 챗 GPT 이야기 있었고 테슬라 좋았고 빅테크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한 12% 정도 조정을 딛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제가 조사해온 이 지수는 그 S&P 500입니다. 네네. S&P 500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똑같이 12% 조정 받았어요. 다음 차트가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8월 1일 고점이죠. 2667선. 이때만 해도 진짜 상반기 이후에 3천 갈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분위기가. 아시죠, 대표님? 상반기에 여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진짜 그랬었죠. 상저하고 다 틀렸다. 네네. 상저하고 맞죠?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러니까요. 다 틀렸고, 진짜 이대로 랠리 간다. 막 네, 이런 여러분들 분위기. 저거 한번 보세요. 이 월브TV에서 작년에 아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거꾸로 하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상저하고라고 했죠. 상저하고. 상저하고라고 하면 무조건 상고하저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또. 그러니까 다시 저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얘기해요. 오. 4개월 연속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15년 만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1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떨어진 폭을 보아하니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33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343까지. 네. 저점이 2400 깨고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14% 조정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3개월. 그리고 코스닥이 더 잔인해요. 진짜 헉
헉소리 나면서 한 9월, 10월 동안 투자자분들이 소화 안 된다고. 시장 보고 네네. 있으면 진짜 소화 안 된다. 이렇게 떨어져도 되냐. 코스닥이 지금 773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오늘 기준이고요. 739 바닥 찍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2%를 빠졌더라고요. 네.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우리가 더 빠졌고 네. 전쟁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렇게 잔인하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 미증시보다 한 2배 정도 더 빠진 이유가 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미국이 금리 동결을 간밤에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약세장으로 더 빨리 들어가서 속도감 있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 동력을 잃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동력을 잃은 주식시장. 그래서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대표님,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정의 아닙니다. 네네. 금융위기 전조 증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네. 아, 위기 아니야. 단기적인 증시 하락 3개월 딛고 반등할 거야. 저거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반드시 침체가 될 것이다. 미국은 침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크게 되냐 작게 되냐의 차이이고요. 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건지 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건지를 의사결정할 때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잘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 한국 주식시장은 보세요. 이 금리를 아까 몇 차례 동결했다고 그랬죠? 6차례? 6차례 연속 이미 동결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이번에 뭐 2차례째 동결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짚어드렸죠? 금리가 오르는 거 경기가 좋은 거. 금리가 동결되거나 떨어지는 거 경기가 안 좋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금리 동결했는데 우리가 더 빠지냐? 그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경기가 더 빨리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진 거고 미국 주식시장은 훨씬 더 견고했기 때문에 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행히 비동조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요새 일본 기업들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시장이 내년에 온다면 미국 시장이 일부 침체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진 않지만 시장에 베팅을 해야 된다. 나보고 코스피 ETF 살래, S&P 500 ETF 살래라고 한다면 앞으로 1년간만 투자해야 된다. 그럼 저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동향을 봤을 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미국이 이랬으니까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될 거야. 내 자산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섣불리 예단해서 움직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좀 나온 것 같은데 더 좁혀봐야 돼요. 그러면 반등의 실마리는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요? 대표님? 변곡점은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과거에 이 경제 역사하고 주식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통 언제가 저점이냐 하면요. 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금통위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가 저점이었냐면 저희 경기 침체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저점이었어요. 진짜요? 네. 오늘 아니네요. 오늘 저점 파월 아니네요. 의장은 아니죠.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 총재인지 금통위원장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저희 경기 침체 맞아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며칠 전에. 한국 대장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제학자분들 있잖아요. 경제학자분들은 경기가 침체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침체든 정점이든 확인하는 건 언제 하냐면 그게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개월 연속 떨어지면 약세장이다. 베어마켓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수축 국면이다. 또 이렇게 몇 개월 연속 올라가면 저점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뒤늦게. 후행적으로.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몇 개월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는 과거치거든요. 그게 확실한 거야.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도 될 정도로 침체가 확실한 상황이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침체는 오늘부터다? 아니 이미 예전부터 돼 있다는 거다. 그럼 앞으로는 침체가 금방 지나갈 확률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기간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침체라는 기간이 이 아저씨가 확인, 침체 맞아요 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지나간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짧게 남았다고 보면 그런 쪽에
거기에서 약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이게 뇌피셜이에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주가 오르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을요? 네. 페이스북에는 주로 투자 얘기를 보거나 쓰거나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제 네네. 소셜미디어 기능으로 보면. 네. 그럼 투자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팔로워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새 주식시장의 그 과거 격언이라든지 거장들의 말씀, 책의 내용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괜찮아. 마음 좀 다스리자. 이제는 많이 떨어진 거 아니니? 라고 막 스스로 얘기를 막 하고 얼싸안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울고 있지만 네네. 그 얘기는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네. 그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빠졌다는 거고 모든 자산이 올라갈 준비가 된 거는 많이 빠졌을 때 본질 가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투자하기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완전 저점에는 이 사람들이 말이 없어지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주식을 사냐 파냐 했을 때는 사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보고 특히 네. 한국 주식시장 더 강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네. 주식이라는 거 해야 되는 거야. 투자는 꼭 해야 되는구나. 네. 내가 벼락거지가 되기 싫구나 라고 했던 2년 전 그때와 지금하고 바뀐 건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 아파트가 뭐 갑자기 2년 만에 뭔가 바뀌었거나 2년 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졌거나 지하철역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라이언 여전히 귀엽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대학생 다 취직을 시키고 있고요. 그쵸? 바뀌지 않았어요. 네. 주가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투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 가면서 조금 더 좋아지고 다시 좋아지는 정말 이게 순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금융위기가 설령 온다 한들 괜찮을 거예요. 와. 아주 빚 많이 주신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쵸.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일단 반등 실마리는 어떻게 봐요? 라는 것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침체라는 것을 정부나 이제 당국에서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았다. 그런데 이제 파월은 아직 아니지만 근데 우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근거는 페이스북, 심리, 파악.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우는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투자에 대해서 관심 제로 되는 그 순간이 바닥이다.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에요. 저점 시그널. 알겠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안전한가요? 저희 회사요? 네. 저희 회사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망하려면 돈을 빌려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는 없어요. 저희 회사는. 멋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재무제표 한번 체크하고